옛날 옛적에 머나먼 곳에 공정한 왕국이라는 마법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 점점 불공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더 많은 권력을 누렸고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국의 현명한 왕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고대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법은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잊게 만들고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공정함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왕은 왕국의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 마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자들이 성스러운 회의실에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드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모든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여러 날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제안한 규칙들은 여전히 불공정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누구나 자신이 약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차로 불평등이 최소화된 사회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하며 작은 농부들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무지의 베일이 거치자 대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규칙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이 새로운 규칙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왕국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왕국 전체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지의 베일 덕분에 공정한 왕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 롤스의 무지 베일은 왕국을 변화시켰고 공정함과 평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찾아 항상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항상 이곳을 졸업해야 할 단계쯤으로 여겼죠. 큰 도시로 나가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강은 말랐고 우물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 할아버지는 모두에게 물 절약과 나누기를 주문했고 각 가정에서도 물을 모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시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은 부족했고 자신만의 꿈을 좇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물을 혼자만의 탈출 계획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행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토마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의 역사를 지켜봐온 나무의 영을 만났습니다. 나무 영은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자라났지. 너의 이름도 너의 정체성도 이곳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단다. 너는 이 마을의 한 부분이자 이 마을은 너의 일부란다. 토마스는 나무 영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공동체의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토마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뭄 문제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물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 이용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을 다른 마을에도 전파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가 자신만의 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토마스는 이 마을에 남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취는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변화를 보며 그 역시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개인적인 목표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조화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행복의 마법사로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담이었습니다. 벤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철학자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단순한 철학적 잡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늘 실생활에 적용되었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식수와 농사 걱정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은 벤담을 찾아가 해결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벤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을 회관에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테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이 물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설명하며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를 확인하고 모두의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각 가정에 균일하게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벤담은 그것이 꼭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의 수원이 다른 곳보다 더 절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민은 물 없이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죠. 벤담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후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최선의 배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 끝에 마을 사람들은 물을 필요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가정이나 농가에는 더 많은 양을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그에 맞게 할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물을 비롯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여유분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을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사람들도 막상 커다란 공동체의 행복과 필요를 채우며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벤담의 원칙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벤담은 그날 이후로 단순한 철학자가 아닌 모두의 행복의 화합점을 찾아주는 지혜로운 인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가 지나도 사람들에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를 존중하며 공존의 지혜를 찾는 데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인과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험프리였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험프리는 항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하면 비가 오고 시장에서 무언가가 잘 팔릴 것 같다고 말하면 금방 팔려나갔지요. 하지만 험프리의 예언이 계속해서 맞아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해질까요? 내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험프리는 마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또 놀랍게도 들어맞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험프리에게 철학자 데이비드가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는 험프리의 능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험프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맞출 수 있나요? 험프리는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 모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단지 하나의 사건 뒤에 다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라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감지하고 가장 그럴싸한 결론을 말할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데이비드는 그의 대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인과관계라고 믿는 것을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된 습관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험프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지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휴메 철학과도 맞닿아 있군요. 그는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감각 경험에 기초한 습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요. 험프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언제나 어떤 일의 결과를 마법처럼 예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결과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후로도 험프리는 마을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충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것은 좋죠. 항상 그것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험프리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인과관계를 믿기보다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퍼져 사람들에게 휴메 철학적 회의론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험프리와 데이비드는 사람들에게 휴미, 인과관계 해이론을 이해시키며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어떠한 사건의 진짜 본질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